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은 유난히 고요했다. 짐을 챙기는 내 손끝에서 몇 번이고 멈칫거리던 마음이 묻어났다. 익숙한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으며 나는 자꾸만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묻고 또 물었다. 그날따라 시계는 천천히 움직였고 방 안엔 아무 말 없이 접힌 이불만 남아 있었다. 그 사람과의 결혼은 30 중반에 찾아온 무언의 합의 같았다. 그도 나도 더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시작할 열정이 남아있지 않은 나이였고, 그래서 서로의 조용한 일상에 그저 작은 쉼표가 되어주자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바닷가가 보이지 않는 작은 항구 마을 출신이었다. 이름 없는 동네, 기차역도 없는 곳. 거기서 어찌 살아요? 진짜로 거기 사람이 살긴 해요? 서울 친구들의 놀라움 속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또 타고 택시기사마저 2번 길을 되묻던 길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흙먼지가 낀 비포장도로 앞에 섰다. 양옆으로 펼쳐진 건 논이 아니라 논이었고 그 위로 자란 풀들은 이미 농사의 때를 지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울각시가 왔는갑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하지만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나는 누가 말만 걸어도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인사를 하며도 내 입안에는 아무 말도 담기지 않았다. 그저 이 마을, 이 집, 이 삶의 첫 인사에 나 스스로가 낯설고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그 집에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고무대야가 있었고 햇볕이 닿지 않는 벽 모서리엔 벌레보다도 오래된 얼룩이 퍼져 있었다. 나는 그 풍경 속에서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그런 나를 먼저 다가와 받아준 사람은 그 집의 며느리이자 내게는 동서가 될 사람이었다. 처음 오면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녀는 웃지도 않은 채 나직하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어쩐지 가슴이 놓이는 듯했다. 그녀와 나는 동갑이었고 그 사람의 남동생과는 2살 차이였다. 서울에서 자란 나와는 달리 그녀도 이곳에서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손에 낀 고무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서울 아직도 그립죠? 근데요, 여긴요. 좀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믿고 싶었다. 그녀의 말투 속에는 묘하게 단단한 그러나 부드러운 무게감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조금씩 기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울에서 가져온 잠옷을 입고 낯선 방 안에 누웠다. 천장엔 불빛이 흔들렸고 창밖에서는 간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나는 작게 읊조렸다.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그 방, 그 순간, 그 작은 숨결의 시간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의 마음 한 자락을 그녀에게, 이 마을에 내어주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처음 오면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녀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다. 과하게 친절하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았다. 어색한 틈을 메우려 들지 않았고 그러나 늘 내 쪽으로 한 발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미는 온도에 점점 익숙해졌다. 며칠 후 다시 그 마을을 찾았을 때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마당에 그녀는 혼자 멍하니 고무대야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말없이 팔을 다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옆에 앉아 허리를 숙여 한 줌의 흙을 털어내며 말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친구 같네요.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래된 부엌에서 함께 찌개를 끓였다. 된장을 풀고
호박을 자르고 마늘을 으깨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정적이 싫지 않았다. 뭔가를 물어보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부엌의 냄새 속에서 같은 숨을 쉬고 있었다. 결혼 후 나는 그녀와 같은 동네에 살게 되었다. 남편의 직장도 나의 일자리도 모두 이쪽으로 옮겨졌다. 서울에서 가져온 가구들은 좁은 아파트 안에서 자리를 잡았고 전철 대신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다니는 삶이 시작됐다. 어느 명절 전날 그녀가 전을 부치며 내게 말했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그냥 말 놓을래요? 동갑이니까 친구처럼. 나는 그 말을 무척 기다려왔던 것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게 좋아.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동서가 아니라 그저 친구가 되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고 나는 첫 아이를 가졌다. 입덧에 지쳐 아무것도 못하던 날 그녀는 반찬통을 한 아름 들고 왔다. 이건 미역국이고 이건 나물이고 이건 그냥 속 편하라고. 그녀는 굳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부엌에 그릇들을 내려놓고 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문을 닫은 뒤에야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 정말. 조카는 어느새 5살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내 배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가야, 우리 집에 놀러와. 그날 밤 그 말이 자꾸만 떠올라. 나는 배를 안고 조용히 웃었다. 서울에서 멀리 온 삶은 낯설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 그녀가 있어 다행이었다. 아니, 그녀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 누군가와 가족이 되려면 피보다 마음이 먼저 닿아야 한다는 걸 나는 그녀를 통해 처음 배웠다. 출산이 가까워 오던 그해 겨울,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시댁 행사, 생일, 제사, 명절. 늘 한 발 먼저 와서 먼저 불을 지피고 먼저 일을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있어서 모든 게 다 쉬웠다. 이 삶도, 이 거리도, 이 가족도. 아이를 낳은 날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잡혔다. 그녀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나도 내 옆에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내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 말만으로 진통의 아픔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병원에 머물며 아기의 첫 울음을 함께 들었다. 우리는 울었고 웃었고 함께 엄마가 되어갔다. 육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단함이었다. 잠은 늘 모자랐고 몸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런 나를 위해 기저귀, 유모차, 아기띠 모든 걸 내어주었다. 이건 하람이가 쓰던 건데 깨끗이 빨아놨어. 그녀의 배려 하나하나가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줬다. 그녀는 내게 언니 같기도 친구 같기도 어쩌면 가장 가까운 누군가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울먹이는 목소리, 말을 더듬으며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리. 지금 밖이에요. 그냥 걷고 있어요. 그녀는 길 위에 있었다. 제 몸이 가는 방향도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나는 말하지 않았다. 우리 집으로 와. 지금 곧바로. 그녀는 낯빛 하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따뜻한 차를 건네고 그녀의 입이 열리길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에게 여자가 있었어. 그녀의 남편, 내 남편의 동생, 우리의 가족. 그 사람은 출장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웠고 그 사이 누군지도 모를 여자와 그 집에서 웃고 있었다. 신발장엔 한 번도 본 적 없는 높고 뾰족한 구두가 놓여 있었고
침실 안에서는 낯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말했다. 문고리를 잡았는데 열 수가 없었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거든.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나왔고 그 뒤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남편이 있었다. 문 좀 닫아줘. 옷 좀 입게.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나는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이, 우리 가족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이걸로 끝이야. 나 이혼할래. 나는 묻지 않았다. 정말이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런 말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거기엔 분노도 슬픔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무너져버린 어떤 믿음만이 조용히 남아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전등에 비친 유리창에는 눈 대신 서리가 맺혀 있었고 그 안에 그녀의 눈동자가 겹쳐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그녀는 그날 밤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작은 숨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방 안에서 아이를 재우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어머님한테 얘기할까?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용이야? 얘기해도 그 사람들 달라지지 않아.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그래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하람이를 데리러 시댁에 갔다. 돌아온 그녀의 손엔 아이가 들고 있던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다 들었대. 어머님도 아버님도. 나는 물었다. 그래서 뭐래? 그녀는 웃었다. 비웃는 듯 체념하는 듯. 그리고 말했다.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그렇다더라. 그녀의 말에 나는 말을 잃었다. 집이 화목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대. 다른 집들도 다 그래. 옛날엔 첩도 있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래. 그녀는 그 말들을 조용히 읊조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미안하지?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어깨를 다 감싸지 못할 만큼 그녀의 등이 말라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났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방을 들고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더는 울지 않았다. 정신이 들었고 이제는 지키고 싶은 게 분명해졌다고 했다. 나 자신, 그리고 하람이. 시댁은 반대했다. 남편은 문자로 모욕적인 말들을 보냈다. 애 데려가면 넌 끝이다. 너한테 실망했다. 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 문자들을 그녀와 함께 읽었다. 그리고 내가 더 화가 났다. 그 새끼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말했다. 나가도 괜찮아. 난 어딜 가도 살 수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어떤 슬픔보다 단단한 결심이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을 얻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다. 시동생은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게 더 낫다고 말했다. 말로 덧대는 후에는 더 아프니까. 나는 그 말을 가슴에 박아 넣었다. 우리는 같이 살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서로의 상처를
무겁게 나누지도 않았지만 가볍게 넘기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곁에 있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나는 말리지 않았다. 나 이 집안 사람들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근데 언니는 계속 보고 싶을까 봐. 그래서 잠깐 멀어질게.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으면 그녀가 다시 아플 것 같아서.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뒷모습만 남긴 채 떠났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멀어져가는 그림자 끝에 작은 울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건 그녀가 꾹꾹 눌러 삼킨 인사 같았기 때문이다. 잘 지내, 언니.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엔 그녀의 그림자가 남았다. 빈 식탁 위, 같이 다듬던 나물 향기 속, 가끔 조용히 울던 그 아이의 웃음소리 속에 나는 그 모든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는 걸 조용히 끝까지 기억하고 싶었다. 그녀는 사라지듯 떠났다. 말도 없이, 연락도 없이, 하람이를 품에 안은 채 어느 날 문득 그 이름마저 사라졌다. 나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번호, 그녀의 이름,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우리와의 인연을 끊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도 조용해졌다.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녀가 있었던 자리는 그저 흘러간 일로 남겨졌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다. 하람이 잘 지내고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잘 지내길 바라는 말이었는지, 그저 생각나서 던진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계절은 3번 바뀌었다. 그 사이 하람이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다. 시동생은 돈을 잃었고 일자리도 놓쳤고 결국 아이를 다시 데려왔다. 어차피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람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신발은 닳았고 겉옷은 한 벌뿐이었다. 아이답지 않은 말투로 말했다. 혼자 왔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펐을까? 나는 하람이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데려왔다. 하람이는 말이 없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장난감 대신 벽을 바라봤고 웃음 대신 조용한 숨을 내뱉었다. 나는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자라왔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시댁에서는 하람이를 돌보지 않았다. 할머니는 농사일로 바빴고 할아버지는 마을회관으로 출근하듯 나갔다. 아빠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아이 데려와. 주말이라도 좋아.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주말 하람이는 다시 우리 집으로 왔다. 하람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우리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식탁 위에 밥이 놓였고 아이 옆에 이불이 놓였고 거실엔 조용한 만화 영화가 켜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하람이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엄마가 전해달래요. 나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엔 단 한 줄 고르고 눌러 쓴 손글씨가 있었다. 하람이 잘 부탁해요. 조만간 데리러 갈게요. 나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른 후 편지를 다시 접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기다릴게. 그러니까 꼭 와줘. 그날 밤 거실 한 구석에서 하람이가 나를 향해 말했다. 이모, 파스타 해주세요. 나는 울컥했지만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물 끓는 소리 사이로 그녀의 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기억은 이렇게 남는다. 목소리가 사라져도 마음은 끝내 잊히지 않는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늦은 시각 진동으로 울리는 화면 위에 익숙하지 않은 숫자들이 떴다. 망설이다 통화를 받았고 조용한 숨소리 끝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나야. 그녀였다. 민영. 내 동서였고 내 친구였고 어쩌면 내 동생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 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울음이 먼저 올라왔다. 민영아. 그 순간 모든 말이 필요 없어졌다. 잘 있었어? 어디야? 밥은 먹었어? 묻고 싶은 건 많았지만 나는 그저 한마디만 했다. 보고 싶었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나도.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다. 세상 모든 벽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손을 맞잡고 오래된 친구처럼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졌고 얼굴빛은 창백했으며 옷은 헐렁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나 그림 그리고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금씩 연습했어. 나는 놀랐다. 그녀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도, 그림으로 다시 일어나려 했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300만 원을 꺼냈다. 그때 언니가 줬던 돈, 그 돈으로 중고 컴퓨터를 샀고, 낮에는 편의점, 식당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다. 타블렛 펜으로 조용히 울고 웃으며 그림을 그렸다. 그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1년쯤 뒤였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공감한다, 눈물 난다, 위로가 된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렸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계약이 체결됐다. 이모티콘 제안이 들어왔고, 굿즈를 만들자는 말도 들려왔다. 이게 진짜 나한테 생긴 일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눈물보다 깊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삶, 서로의 상처, 서로의 버팀목,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손을 잡았다. 하람이 데려오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엄마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별이 없는 밤하늘을 바라봤다. 빛 하나 없는 창가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이.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라는 걸 나는 그녀를 통해 알았다. 친정 어머니의 칠순 잔치날이었다. 소박한 식당 한켠 로비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옆에선 하람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차분했던 아이는 불현듯 손을 놓고 어디론가 달려나갔다. 엄마. 하람이의 목소리. 그 짧은 외침 하나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고개를 돌린 그 끝에 그녀가 있었다. 민영. 마른 얼굴, 어두운 옷차림, 조금은 주저한 듯한 걸음. 그러나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았다. 하람이도 그녀를 꼭 껴안았다. 둘이 뒤섞여 한참을 울었다. 눈물과 콧물이 어깨를 적시고 볼을 타고 내렸다. 나는 그 장면을 입술을 깨문 채 바라봤다. 흐르는 눈물 대신 심장이 조용히 떨렸다. 그 아이가, 그 여자가, 그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 그게 이렇게 눈부시게 슬픈 일일 줄 몰랐다.
식당에 자리를 잡고 민영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밥을 몇 숟갈 뜨다 젓가락을 놓았다. 많이 못 먹겠네. 위가 작아졌나 봐. 나는 웃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도 더 먹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한 숟갈을 더 떴다. 민영은 변해 있었다. 조금은 말랐고 조금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또렷한 빛이 있었다. 아이를 향한, 삶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빛. 식사를 마치고 하람이와 함께 화장실로 향한 민영. 그 사이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방 안에 봉투 하나를 넣었다. 남편과 함께 준비한 현금 300만 원. 많지 않아. 그저 조금 숨 좀 돌리라고. 식당을 나서며 그녀는 내게 속삭였다. 이거 언니지?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게 말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날 밤 민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다시 시작할게.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연락해왔다. 하람이의 아빠를 만났다고 했다. 양육권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했다. 처음엔 반대했어. 그런데 내가 준비한 자료들 보고 결국 포기했어. 방치된 생활, 아이의 심리 기록, 학교 상담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하람이의 손글씨로 써내려간 편지.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가 그림 그릴 때 옆에 있고 싶어요.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꿨다. 그녀는 작은 전셋집을 구했고 하람이의 전학 절차를 밟았다. 이 근처로 왔어. 언니랑 가깝게 있고 싶어서. 나는 울었다. 말없이 손만 꼭 잡았다. 그녀가 주말에 찾아와 밥을 먹고 돌아가는 날 하람이는 나를 향해 말했다. 이모, 오늘은 자고 가면 안 돼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안 되는 건 없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돼. 식탁 위에는 크림 파스타와 치즈 피자가 놓여 있었다. 하람이의 가장 좋아하는 메뉴. 민영이 웃으며 말했다. 하람이는 고급 입맛이라니까. 나는 말했다. 엄마 닮아서 그래. 그날 저녁 우리는 네 식구가 되어 앉았다. 밥을 먹고 과일을 깎아 먹고 아이들이 웃으며 장난을 쳤다. 그 조용한 저녁 풍경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이제야 우리 집이 완성된 것 같아. 그날 저녁 민영은 하람이 손을 꼭 잡고 현관문 앞에 섰다. 잘 있었어? 응.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마음이 오갔다. 나는 말없이 두 사람을 안으로 데려왔다. 주방에서 끓고 있던 국물 냄새, 거실에 널린 장난감들, 햇살에 반쯤 말라가는 빨래.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말했다. 언니, 이 집 익숙하다. 나는 웃었다. 내가 없으면 허전해. 식탁에 앉은 네 사람. 남편은 묵묵히 밥을 뜨고 있었고 하람이는 내 딸과 장난을 치며 깔깔거렸다. 민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다. 나도 잘 먹을게. 그 말에 나는 괜히 코끝이 시렸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까며 민영이 말했다. 언니, 하람이가 요즘 나한테 이모라고 안 해.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뭐라고 불러? 민영이 작게 웃었다. 엄마라고.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하람이는 과일을 입에 넣은 채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민영은 말했다. 처음엔 이모 엄마였거든. 근데 요즘엔 그냥 엄마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민영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제대로 된 자리 찾은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마다 오가던 하람이는 이제 완전히 우리 동네에 자리 잡았다.
우리 집에서 5분 거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녀와 하람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하람이는 학교가 끝나면 가끔 우리 집에 들렀다. 우리 딸과 함께 숙제를 하고 놀고 때로는 같이 잠들기도 했다. 그날 밤 하람이가 내게 말했다. 이모, 우리 엄마 예전보다 훨씬 더 웃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민영은 이제 웹툰 작가로 바쁘게 살고 있었다. 연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팬미팅을 준비했다. 하지만 가장 바쁜 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는 일이었다. 애가 된장찌개를 좋아해. 거기에 두부 꼭 넣어야 해. 그녀는 그런 사소한 말들에 세상에서 가장 밝게 웃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아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던 민영이 말했다. 언니,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사람들은 가족은 피로 연결된 거라지만 나는 민영과 하람이를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는 사이. 그게 가족이라면 우린 분명 가족이었다. 민영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화면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본다. 이건 언니 얘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바라본다. 밤이 깊고 하람이는 잠이 들고 우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그날처럼 별 하나 없는 밤하늘 아래서 언니, 우리 백발돼도 이렇게 걷자.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끝까지 함께 걷자. 우리는 팔짱을 끼고 걸었다. 느리지만 따뜻한 걸음으로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진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히 행복했다. 어느 봄날 오후 우리는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다. 민영은 책꽂이 사이를 천천히 걷다가 한 권의 책을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 내 만화도 꽂혀 있을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연하지. 이 동네 자랑이야. 그녀는 책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등지고 앉은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고요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엔 언젠가 잃어버렸던 평온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하람이는 내 딸과 함께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우리는 나지막한 소리로 서로의 어제와 오늘을 나눴다. 언니는 요즘 어떤 생각해?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녀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있을게. 항상 여기 있을게.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하람이는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엄마, 이모가 해주는 김치볶음밥이 최고야. 민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돌렸다. 얘가 요즘 나보다 이모를 더 좋아하나 봐. 나는 웃었지만 민영은 살짝 입꼬리만 올렸다. 그 웃음에는 질투보다 다행이라는 마음이 더 많았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하람이를 씻기고 있을 때 민영은 나를 따라 베란다로 나왔다. 바람이 살랑이는 소리, 멀리게 짖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있었다. 언니. 그녀가 나를 불렀다.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무 잘 살고 있어. 그 누구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금 후 다시 말했다. 근데도 가끔 불안해.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서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체온만 느끼며. 몇 날 후 하람이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다. 큰 도화지 한가운데 3명의 얼굴이 있었다. 엄마, 이모, 그리고 자신. 그 밑에 조심스레 적힌 글자들. 우리 가족. 나는 그 그림을 들여다보다 한참을 멈춰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눈물처럼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날 밤 민영은 내게 말했다. 나 너무 많이 받기만 한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서로 준 거야. 서로 나눈 거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고마워.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나는 그 말을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담았다. 그녀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였고 나는 그녀가 다시 살아난 이유였다. 그것만으로 우린 충분했다. 민영은 점점 웃음이 많아졌다. 하람이는 훌쩍 자라 키가 내 어깨를 넘기 시작했다. 나는 딸내미와 함께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가끔은 저 멀리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민영은 말했다. 언니, 우리 이렇게 늙어가자. 나는 말했다. 늙는 것도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하람이를 안았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 모든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랐다. 잊히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우리의 인연이 시간의 흔적 위에도 끝까지 남아있길.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남겼다. 이 사람들 덕분에 나는 오늘도 참 다행이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고 여름이 물러나자 햇빛은 가을빛으로 바뀌었다. 세계절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함께였다. 크고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날들이 우리를 더 단단히 엮어주었다. 민영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화면 위를 미끄러지는 펜촉에서 그녀의 하루가 흘러나왔다. 하람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탁에 앉아 책가방을 풀고 가끔 내 딸과 함께 숙제를 했다. 남편은 퇴근 후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주말이면 민영의 집으로 고기 한 근을 들고 가곤 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다. 어느 날 민영이 내게 물었다. 언니,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냥 오늘처럼 사는 거. 민영은 조용히 웃었다.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그날 저녁 우리는 민영네 거실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다. 하람이의 생일이었다. 촛불을 끄고 박수를 치고 케이크를 나눴다. 그리고 하람이는 편지를 꺼내 민영에게 건넸다. 엄마, 태어나줘서 고마워. 민영은 편지를 받아들고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시간은 지나 어느덧 겨울이 되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우리 넷은 함께 눈길을 걸었다. 하람이와 딸은 앞서 달렸고 민영과 나는 그 뒤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가 말했다. 이런 날 옛날엔 참 무서웠어. 나는 물었다. 지금은?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말했다. 지금은 괜찮아. 우리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다. 고맙다.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 그 말들이 무언가를 감추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나온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민영은 새로운 책 계약을 마쳤다. 그녀는 더 많은 독자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하람이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내 딸은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그저 오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하람이가 말했다. 이모, 우리 진짜 가족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가족은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야. 그 말에 하람이는 웃었다.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네. 그날 밤 민영이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언니, 나 진짜 잘 살고 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끝이 아닌 자리에서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렇게 오래도록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마지막 장면 속 네 사람의 발자국이 눈길 위에 나란히 남았다. 사라지지 않길 바랐던 마음처럼. 그리고 그 위로 첫 햇살이 내려앉았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처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던 그날을.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멀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네 마음을 잇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